듣고 왜 그렇지? 잘 듣고 수행평가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냐?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할까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할까요? 네 맘대로 해? 앞에서부터? 왜 안 되지? 된 건가? 이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 자, 2단은 원자의 세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성자를 발견을 맨 처음에 했어요. 누가 했냐? 골드슈타인이 했습니다. 골드슈타인. 그러나 이제 이 골드슈타인이 양성자를 발견을 했지만 그 일반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러드퍼드가 어떻게 보면 양성자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또 어떤 책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순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는 1897년 4월 30일 톰슨에 의해서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다음에 원자핵은 1911년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다음에 양성자, 사실 이 양성자가 가장 먼저 발견이 됐는데 일반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요 세 번째로 와 있습니다. 자, 양성자는 1914년 러더퍼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자 1932년 최드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킨 순서로 보면 전자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골드슈타인인데 일반화 안 시켰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이제 세 번째로 와 있어요. 어떤 책은 양성자가 가장 먼저 와 있어요. 양성자, 전자, 원자핵, 중성자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자 1897년, 원자핵 1911년, 양성자 1914년, 중성자 1932년 이런 순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시면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은 그 뭡니까?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전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는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턴이 제안한 톰슨이죠. 이 돌턴은 그냥 원자의 구성 입자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딱딱한 쇠구슬. 그다음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그 건포도 푸딩 모양. 러더퍼드는 궤도가 없는 횡성 모양. 보어는 궤도가 있어요. 이건 뭐 궤도 모형이라고 그래요. 궤도 모형. 이거는 이제 무궤도 행성 모형. 러더퍼드는 무궤도 행성 모형. 보어는 궤도 행성 모형 또는 궤도 모형 이래요. 러더퍼드는 궤도가 없어. 전자들이 그냥 원자핵 주위를 숑숑숑 돌고 있는 무궤도 행성 모형이다. 이거는 궤도 행성 모형이고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 그룹 모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발견 순서, 일반화된 그 순서는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된 실험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양성자는 물론 러더퍼드가 이렇게 수소 원자핵의 양전하를 가진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알게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1914년에요. 그래서 그 양성자는 이제 어느 극 쪽으로 향하냐? 음극 쪽으로 향합니다. 양성자는. 이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요. 양성자, 그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했는데 이 양성자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중성자인데 최두익이 그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중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표시 방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요 X라는 원소의 요 라지 A는 질량수를 의미하고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Z는 원자 번호인데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요. 중성 원자인 경우는 전자 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수에다가 원자 번호를 빼면 중성자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의 표시 방법 꼭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원자핵의 발견, 꼭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는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러더퍼드가.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원래는 행성 모형인데 이제 궤도가 없어요.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처럼 숑숑숑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알파 입자가 뭐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이다. 플러스 전하를 띤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알파 입자 방출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슬릿을 통과한 알파 입자가 이 얇은 금박을 이렇게 이제 대부분 통과를 하지만 일부 알파 입자는 약간 비껴나가고 아주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튕겨 나와 버리죠. 딱 달라붙지 않고. 만약에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여기 밀집된 요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면 요 플러스 전하를 띈 알파 입자가 아마 달라붙어 볼 거야. 달라붙지 않고 약간 비껴져 나가고 그다음 극소수 알파 입자는 이거 튕겨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산란되지 않고 직진한다. 그다음에 일부 알파 입자는 이렇게 약간 비껴져 나가고 극소수 알파 입자는 튕겨 나온다. 극소수 알파 입자들은 금박으로부터 튕겨 나온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러더퍼드는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금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튕겨 나온다. 그래서 그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톰슨의 음극선 실험, 진공관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어떤 그 기체 입자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압력이 뭐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극하고 양극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음극, 양극.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음극에서 양극으로 향하는 아주 빛과 같은 선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자석을 대봤더니 휘어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장을 갖다 댔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진공관 속에 생긴 빛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쪽. 그러면 플러스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음극선을 이루는 빛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이 입자를 톰슨은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자는 어디에서 어느 극 쪽으로 향한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톰슨은 진공관 속의 음극선은 양극으로 향하는 빛과 같은 선을 음극선이라고 하고 자기장과 전기장의 영향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이 바람개비를 돌리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입자다. 바람개비, 음극선의 진로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해 봤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바람개비를 설치해 봤더니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극선의 요 진로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 요 뒤쪽에 그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음극선은 직진한다. 또 음극선은 직진하고 또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음극선은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그 입자를 전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그 다음에 러드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을 발견을 했어요. 이 양극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수소방정관을 이용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어떤 빛과 같은 선이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음극선과 반대죠.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어요. 그 입자의 흐름을 발견만 했고 일반화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를 좋아해.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결국은 이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겠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일반화는 시키지 못했다. 잘 보시면 여기 요 그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 보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죠.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는 입자를 우리는 러드퍼드가 이제 이름을 붙였죠. 양성자라고. 양극선만 발견했죠. 양극선만 발견한 게 골드슈타인이고. 그리고 그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사람이 러드퍼드입니다. 러드퍼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러드퍼드는 양극선의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의 흐름이라고 하였다. 이 러드퍼드가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드퍼드. 어찌됐든
그 방정관을 유리방정관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이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흐르는 입자는 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수소기체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소기체와 충돌하면 수소기체가 이제 수소원자로 변하고요. 양성자 수소원자 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수소원자 핵은 이제 음극으로 향하겠죠. 그 음극으로 향하는 입자는 양성자겠죠. 네? 자, 질량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어떤 게 동위원소지? 동위원소가 어떤 게 동위원소라고 그랬지? 동위원소. 그렇죠. 양성자 수가 같고 원자 번호가 같고 뭐가 다르지? 네,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염소는 동위원소가 몇 가지 있죠? 염소의 동위원소 몇 가지 있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있죠? 17, 35, 17, 37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CL과 CL이 결합해서 CL2가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질량수가 얼마인 이 CL2 분자가 나올까? 35와 37이 있다. 그러면 35와 35가 만나서 CL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질량수가 얼마지? 70이죠. 그러면 35하고 37이 만나서 CL2가 되면 질량수가 얼마일까? 35와 37,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7과 37이 만나서 CL2가 되면 질량수가 얼마일까? 74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그러면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35 CL35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하고 또 요거 질량수 37인 CL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CL 35짜리가 75.76% 있대요. 그래서 100분의 75.76. 그리고 요 CL의 원자량은 요 질량수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35짜리 원자량인데 질량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질량수를 갖다 써버리네요. 그 다음에 요 37, 질량수 37 CL의 원자량이 사실은 37은 아니지만 질량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37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요 37의 존재 비율이 24.24%니까 100분의 24.24로 나눠서 35.5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확인 4번 같은 걸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붕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붕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자. 동위원소가 질량수 10짜리하고 질량수 11짜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지? 여기 보시면 질량수 10하고 질량수 10인 붕소의 원자량이 10이네요. 그러니까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비슷하네요.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 11짜리의 원자량이 11이네. 질량수가 똑같네요. 그죠? 사실은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11로 쓰는 거고요. 이걸 20이라고 하고 이거 80이라고 합시다. 19.9가 아니라 20으로 해요. 복잡하니까. 이거 80으로 한다면 10짜리가 100분의 20, 그 다음에 11짜리가 100분의 80 해가지고 뭐 10.8 나온다.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확인 4번 같은 거 꼭 풀어보셔야 돼요. 확인 4번.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원자를 구성한 입자의 발견 순서, 전자, 원자의 양성자, 중성자 순이다. 네. 뭐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전자를 발견을 하게 된 실험이 어떤 실험이 있는가?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이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 예? 또 양성자를 발견한 실험, 중성자를 발견한 실험이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 좀 참고적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이게 공유가 되려나 모르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오비탈이죠.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자 위치를 확률 밀도로 나타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의 위치를 확률 밀도로 나타낸 공간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원자 모형에서 등장하는 오비탈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 위치를 나타낸 확률 밀도, 전자 위치를 확률 밀도로 나타낸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오비탈 이론이고, 그 전에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죠. 보호의 원자 모형을 먼저 배워야 돼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들이 특정한 전자 껍질 내에서 원운동한다 라고 하는 그 궤도 행성 모형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궤도 행성 모형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오비탈 하기 전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배워야 돼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제안했다. 무슨 모형이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 오비탈 전자 그룹 모형 전에 보호의 원자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요? 궤도 행성 모형이다. 궤도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이 궤도를 따라서만 원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의 원자 모형과는 좀 차이가 있지.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해요, 전자는. 그리고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궤도를 갖다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무슨 전자 껍질이라고 했죠? K. 그다음에 L, M, N 이런 수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죠. 이렇게 수소 방정관, 수소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높은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기체가 H2가 H 원자로 됐어요. H 원자가 좀 더 낮은 상태 H원자로 되면서 빛을 방출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검출기를 통해서 봤더니 이와 같은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이게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제안한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보호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궤도 행성 모형을 제안할 수밖에 없지. 높은 에너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 내에 수소 원자의 전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가 K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 L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0.1g만 넣어도
수소기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만약 2g 넣었다. 2g 넣으면 6 곱하기 10에 23개의 H2 분자가 존재하겠지.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어요. 그럼 H2가 뭘로 변하냐면 이게 높은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H2가 원자로 변해버려요. H-스타로 변해요. H-스타로. 이렇게 변한다고. 이 소량의 H2 기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면 다양한 H-스타들이 나와요. 분자가 원자로 되죠. 그 다양한 H-스타가 다양한 H0로 변하죠. 그러면서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빛이 방출되어서 나와요. 이 빛을 검출기에 통과를 시켜봤더니 저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H-스타를 갖다가 우리는 들뜬 상태다 이래. excited state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 H-로는 뭐냐?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상대적인 바닥 상태야. 원래 바닥 상태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K 껍질에 있을 때만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 바닥 상태. 이 상대적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이게 상대적이라는 말을 자 쓸게요. 원래 바닥 상태는 수소 원자의 전자 K 껍질에 있을 때만 바닥 상태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상대적이란 말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방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죠? 빛이 이제 방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가 제안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H2가 EH 고에너지 되고 EH 저에너지가 되면서 빛이 방출돼요. 그죠? 그래서 프리즘에 투과시키면 특정한 선 스펙트럼이 얻어지고요. 과시광선 영역에서 관찰되는 선은 총 4개입니다. 총 4개예요. 뭐냐?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410 나노미터. 그럼 요 656 나노미터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질 때냐면 3에서 2로 떨어질 때예요. 3. KLM. M 껍질에서 L 껍질로 떨어질 때. K는 넘버 1이죠. L은 넘버 2죠. M은 넘버 3죠. 여기서 보면 656 나노미터는 3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5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6에서 2로 떨어질 때.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처럼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해보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유리방정관에 수소기체를 넣었을 때,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들뜬 상태죠. 그리고 1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과시광선 발머계열이라고 그러죠. 이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2로 떨어질 때 발머계열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네 종류밖에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656, 486, 434, 410 네 종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넘버 3로 떨어지면 무슨 계열이냐? 적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돼요. 그런데 이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제 얘가 자외선이다, 가시광선이다,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어떻게 정해야만 되냐면 이렇게 정해야만 돼요.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를 EN, N전자 껍질,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1을 K라고 보는데 항상 K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이론값하고 실험값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2n 이렇게 주어져요. 2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 12kJ/몰이다. 그리고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 값은 델타 E로 구한다. 델타 E는 뭐냐? 델타 E는 방출되는 빛. 꺼져버렸네. 꺼져버렸어요. 자, 이 방출되는 빛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방출되는 빛은 델타 E로 구하는데 E 하이 마이너스 E 로로 구해요. E 로. 방출되는 빛. E 하이 마이너스 E 로를 어떻게 구한다고? E 하이는 뭐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E 로는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요것만 알아도 물론 뭐 이번 기말고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물리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것도 알아야 될 거야. H 곱하기 F, H 곱하기 람다분의 C도 알아야 될 거라고. 네? 방출. 이거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이 갖는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또는 전자 껍질 내에 수소 원자가 갖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항상 정의하고 n 제곱분의 k. 요 k는 1312로 이제 물론 주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k로 주어져요. 단위는 뭐 kJ/몰이다. 단위는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랬을 때 실험값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실험값과. 그러나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은 뭐냐?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다전자 원자의 그 다전자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헬륨을 넣었다거나 또는 뭐 질소 기체를 넣었다거나 이럴 때는 설명할 수가 없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상태, 들뜬 상태가 있죠. 바닥 상태는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값이죠. 배치된 상태죠.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전자가 어디에 있을 때죠? K전자 껍질이 있을 때. 넘버원 전자 껍질이 있을 때. 그 외에는 전부 들뜬 상태야. 그래서 그 빛의 파장과 진동수 관계 또는 에너지 관계는 이미 설명을 여기서 했어요.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델타 E로 구하는데 E 하이 마이너스 E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마이너스 얼마냐? 4분의 K 마이너스 1분의 K야. 그럼 이 계산은 얼마지? 그렇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4분의 3K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무한대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겠죠? 이거는 무한대는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K니까 0이죠. 빼기 두 번째는 4분의 뭐야? K니까 그 값은 얼마? 4분의 K밖에 안 되죠. 결국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가 더 크죠. 3배 더 커. 4분의 3K고 4분의 K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왜 안 보이지 이게? 왜 떨어졌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게? 다시 할게요. 공유.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이게 왜 누가 좀 할 줄 아는 친구 없나? 어? 뭐가 잘못됐지? 한번 해보자. 외부 입력 PC 해봐. 어디 나왔다 거기. 어디 나왔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이걸 보여줄게요. 지금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여기 요 K 껍질입니다.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죠. 이렇게 만약에 값을 정의하면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지죠. 그리고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어떨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은 이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 간격이 넓죠? 그죠?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크죠. 이때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죠. 마이너스 4분의 K. 그죠? 예? 그잖아.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얼마냐? 여기가 n이 1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K인가요? n이 2면 마이너스 4분의 K죠.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예? 커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여줘야 되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위로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고 2에서 1로 떨어질 때 4분의 3K의 그 에너지 값이고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는 4분의 K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전자가 L 껍질에 만약에 존재한 경우는 들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뭐냐? 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값의 수준인데 가장 밑에 있을 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 그리고 수소 원자의 전자가 이제 뭐 L 껍질 이상에 존재할 때를 들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의 첫 번째 식, 요식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보가 제안한 식입니다. 보가 가정한 식이야. 이렇게 가정해야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실험값하고 이론값하고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정해야만. 그리고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2, 1, 3, 2. 이거 앞에서 좀 커야 돼요. 앞에가. 이게 커야 되고, 이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출되는 이 에너지 값을 갖다가 또 아까 얘기했죠. 이걸 또 파장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공식 뭐 물리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파장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 델타 E가 이거하고 똑같다요. 똑같아요. H 곱하기 람다분의 C하고 똑같아요. 이 파장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파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파장이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게 되죠. 람다가 뭐지? 파장이고 C는 뭘까요? 네, 빛의 속도입니다. 그 H는 플랑크 상수예요. 비례 상수. 그러니까 요거를 람다에 관해서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죠? 람다에 관해서 정리해라. 파장은 어떻게 되죠? 델타 2분의 H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파장에 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보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보 원자 모형의 한계가 뭐냐?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비탈 이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비탈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이다. 전자들은 마치 구름처럼 퍼져 있고, 그리고 전자 위치를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적 공간을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원자 모형은 이 오비탈 파동함수, 궤도함수라고 하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고 이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 네 가지 양자수 꼭 알아야 되는데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또는 스핀 자기양자수 이래요. 그래서 먼저 주양자수는 뭐냐? 주양자수를 설명해라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K전자 껍질은 1, L전자 껍질은 2, M전자 껍질은 3. 이 정의를 알아두면 돼. 정의. 오비탈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양자수 숫자다. M전자 껍질은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위양자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만약 주관식 시험에 나오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인데 숫자가 0일 때는 S, 1일 때는 P, 2일 때는 D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자기양자수. 이건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 방향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값이죠. 숫자.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아까 방향자수는 뭐였죠? 요건 방향이었고 요거는 모양이에요.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인데 0, 1, 2다. 그리고 0일 때를 S, 1일 때를 P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자수 특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뭐라 했지?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뭐 Z축 방향이냐 뭐 XY축 방향이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방향이냐 이런 거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스핀 자기양자수. 이거는 오비탈에 존재하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에 대한 번호야. 스핀 양자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그래서 아까 방향자수가 뭐였죠? 모양을 결정해요. 오비탈이 뭐였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로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오비탈이었어요. 오비탈. 파동함수 또는 궤도함수라고. 그래서 오비탈. 그래서 이제 이 오비탈을 결정하는 값이 이제 양자수가 있어요. 양자수. 그래서 이 양자수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 양자수가 크게 몇 가지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 또 뭐지?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양자수 중에서 이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죠? 스핀 자기양자수는 뭐였죠? 두 개의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에 대한 번호죠. 방향이 다른 각 오비탈에 존재하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전자에 대한 번호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주시고 특히 그 스핀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두 개밖에 없다. 특히 이제 방향자수 중에서 이거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인데 L이 0일 때는 S 기호를 사용하고요. 1일 때 P 기호인데 S 오비탈은 또 S 오비탈의 특징을 알아야 돼. S 오비탈은 구형이야. 방향성이 없어.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똑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PX, PY, PZ가 있는데
이거는 그 x축, y축, z축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더라도 방향이 만약에 다르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 뭐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p 오비탈에 대한 내용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선생님 가르쳐도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사실은 이 파동함수 어떻게 보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진 그 함수의 값인데 좀 어렵죠. 예?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이 오늘날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에너지를 결정하는 숫자, 주양자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방향자수.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자기양자수. 그다음 오비탈 내에 전자의 그 두 개의 전자의 방향, 두 개의 전자를 나타내는 숫자, 스핀 자기양자수. 이런 것들이고요. 전자의 운동 방향이죠. 전자의 운동 방향.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번호죠, 번호. 자, 그다음에 이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알아줘야 돼요. 수소 원자의 경우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같아요. 2s, 2p, 3s, 3p, 3d 같고 4s, 4p, 4d, 4f 같아요. 주양자수에 따라서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잘 나와요. 4s하고 3d가 숫자가 같게요. 4s, 3d 숫자. 그죠? 오비탈 에너지 순서.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주양자수와 방향자수의 값이 클수록 크죠. 근데 이 값이 같을 때는 n 플러스 1이 같을 때는 n이 크면 더 에너지가 더 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4s, 3d의 에너지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우는 방법이 있죠. 1s, 2s 이런 식으로 애워라. 그리고 모양, 방향, 전자운동 방향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대 원자 모형에 따라서 이 다전자 원자 여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전자를 어떻게 이제 배치할 것이냐, 싸움의 원리, 파울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이제 배치를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